한 한국인 여성의 손에 무자비하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2명의 험상궂은 미국인 경찰관은 이미 끝났다라며 단호하게 그녀를 끌고 갑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이곳에서 유일한 한국인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인 여성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박유나라고 합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이 피곤해서 항상 눈을 내리깔고 걷곤 했습니다. 저는 동양적인 외모에 지쳤고 차별이 없는 척하지만 그 어느 국가보다 차별적이고 편견으로 가득 찬 미국 사회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젠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살기엔 너무 한국적으로 생겼고 한국에서 살기엔 너무 미국적인 것처럼 보였죠. 저는 한국의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빠라는 개념을 알기도 전에 돌아가셨기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만성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엄마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바퀴벌레가 가득한 아파트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조국인 한국에 대해 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알 기회도 없었어요. 엄마는 늘 일에 너무 지쳐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해 질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왜 알고 싶지 않았냐고요? 그건 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본다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다지 인지도가 있는 국가가 아니었기에 저는 늘 조롱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아이들은 저를 칭총이라고 불렀어요. 제 눈이 작다며 제가 똑바로 볼 수는 있는지 묻곤 했죠. 이건 불합리했어요. 당시만 해도 칭총은 중국인들에게나 사용하는 단어였고 저는 웬만한 미국인들보다 눈이 컸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제 국적이나 눈의 크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놀림을 받고 울어도 선생님들은 제게 무관심했어요. 유나, 그건 그냥 농담일 뿐이야. 동양인들은 꼭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야. 물론 제 조국인 한국은 매우 특별한 나라긴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인지도와 호감도는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결국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인인 제게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제 나라의 문화를 좋아해 주었어요. 저를 보고 중국인이라고 단정짓고 제게 차별을 가하던 친구들도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본다든지 자신의 집의 모든 가전제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한국산을 사용한다며 제 나라는 훌륭한 기술 강국이라며 엄지를 치켜 올리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저는 한국인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차별과 조롱을 당해서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미국에서 항상 가난하게 생활한다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제 옷에 항상 묻어있는 김치 냄새도 싫었습니다. 한글로 전단지를 건네주려는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도 싫었어요.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도 싫어했던 건 바로 김씨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코리아타운에서 한인회 회장을 맡은 평범한 한국인 아저씨였어요. 늘 혼자였던 저는 그 누구와도 어울리고 싶지 않았지만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손을 흔들었어요. 항상 제가 밥을 먹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미국인들이 쳐다보는 게 싫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게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는 한국인이야. 너는 항상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한국인들끼리는 늘 뭉쳐야 해. 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중얼거렸죠.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예요. 그럼에도 김씨 아저씨의 오지랖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바쁜 엄마 탓에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저를 신경 써주었고 늘 반찬과 먹을거리를 챙겨주며 저희 가족을 도와주었죠. 낡고 썩은 아파트에서 사는 저희를 위해 다 썩어가는 가구나 집안을 수리해주며 마치 친삼촌처럼 도움을 베풀어 주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저씨께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여전히 이해는 안 갔어요. 그래봤자 남일 뿐인데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에게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다니 이건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정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솔직히 가끔은 아저씨가 바보 같기도 했죠. 그러다 제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를 마치자마자 식당 근무를 하러 갔고 막 근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추운 공기 속으로 나가 귀마개를 들고 지친 몸을 이끌었어요. 그때 2명의 백인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박유나 양?
당신은 강도 및 가중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앞이 하얘졌어요. 경찰관의 다음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죠. 강도? 폭행?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곳에서 5블록 떨어진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흐릿한 카메라의 실루엣에는 제 키와 체격 정도의 젊은 아시아 여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공포에 질린 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자비했죠. 당신은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근처에 있었기도 했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법정에서 주장하세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죠. 동양인인 저는 그저 미국 사회에서 남은 재고처럼 처리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 미국에는 암묵적인 편견이 존재합니다. 동양인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쉽게 희생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말이에요. 미디어에서 저희들은 부수적인 인물일 뿐입니다. 법정에서는 늘 불리한 대우를 받고 차별받죠. 당국에 따르면 동양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은 진짜 범죄자를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존재입니다. 반격할 가능성이 적고 결과에 조용히 체념하고 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증거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체포한 이유는 동양인인 제가 반격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집안이 가난했기도 했고 저는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의식적인 계층 구조에서는 아시아인들이 여전히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이 싸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고 엄마는 그저 대기실에서 저와 함께 오열을 할 뿐이었죠. 그때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김씨 아저씨가 왔거든요. 유나, 아저씨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창문을 통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래봬도 나는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거든.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제가 항상 무시하던 그 남자, 바보같이 돌려받지도 못할 호의를 계속해서 제공하던 남자가 알고 보니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아저씨가 자꾸만 한국어로 말을 걸어서 아저씨는 영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죠. 아저씨, 고맙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이제 끝이라고요. 그러나 아저씨는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는 무료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저는 움찔했습니다. 왜요? 저는 한인회 커뮤니티와 친하지도 않아요. 아저씨는 저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때 아저씨는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너는 한국인이야. 그리고 그건 충분한 이유가 되지. 한국인은 늘 서로 돕고 뭉치니까. 그게 아닌 사회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니까. 그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끝까지 이기적이었어요. 만약 이번 재판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음에도 아저씨와 함께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했죠. 저는 3개월 후에 시작되는 권위 있는 생의학 연구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이건 가난한 저희 가족이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게 분명했거든요. 제 학생 신분이 취소될 거고 제가 받던 장학금은 종료될 거고 그대로 추방당하겠죠. 이번 판결은 이 나라에서의 제 모든 존재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은 김씨 아저씨가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결국 불리한 판결을 이끌 게 분명했어요. 이건 제 편집증이 아니라 경험이었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와중에도 가난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그중 법원에서의 잡무를 처리하는 일도 해봤어요. 그리고 동양인 변호사는 충분한 실적과 능력이 있음에도 검사 및 판사에게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무시당하거나 일부러 동양인 변호사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차별을 겪는다는 것도 직접 봤죠. 일부 배심원들은 그들과 거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일부 판사들은 그들을 잘못된 이름으로 불렀지만 백인 변호사들은 늘 정식 직함을 받았어요. 심지어 아시아계 변호사들은 더욱 가혹하고 편견 섞인 처분과 공격을 받으며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김씨 아저씨는 이런 제 걱정을 간파했는지
확고한 눈빛으로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인권 변호사의 턱없이 적은 예산과 접이식 의자만 가지고도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서 승리해왔어. 억만장자들이 후원하는 기업들과도 맞서 싸워봤지. 내가 왜 계속 승리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눈물이 아니라 어깨에 억울함을 메고 싸우지. 저는 굳게 닫힌 유리창문 너머로 김씨 아저씨를 응시했습니다. 아저씨의 눈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엿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죠. 제겐 판사가 존경할 만한 백인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강한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얻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요, 아저씨.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희는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법정은 그 어떤 감옥보다도 차가웠습니다. 판사인 해롤드 매드슨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행동이 너무나도 당연할 만큼 일상적인 거만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 변호사인 김씨 아저씨가 정정한 후에도 그는 저를 3번이나 미스 펜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사인 캐롤라인 브래독은 백인이었고 마치 이번 재판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거만하고도 냉정한 태도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법정을 활보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에 저는 더욱 움츠러들며 극한의 긴장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세련되고 거만한 그들의 행색과는 달리 김씨 아저씨는 낡은 정장을 입었고 빛바랜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김씨 아저씨의 행색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자신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씨 아저씨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더군요. 배심원 여러분, 검사는 CCTV 영상에서 정지된 이미지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 즉 피고인은 폭력적인 강도 사건 직후에 잡혔습니다. 영상을 보세요. 실루엣, 체격, 머리카락, 이 사람이 바로 박유나 양입니다. 그녀는 배심원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다들 보이잖아요? 눈이 무엇을 보는지 알기 위해 최첨단 과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배심원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긴장감에 의자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는 차분하게 서서 전자 패드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브래독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정확하며 폭력적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최근 몇 달 동안 외국인과 관련된 유사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갱단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극적인 효과를 원하는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제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익숙해 보인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인종적으로 차별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 매드슨 판사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브래독 씨. 제 마음은 지하 밑바닥으로 꺼졌습니다. 이건 대놓고 차별적이고 편견적인 재판이었거든요. 마침내 김씨 아저씨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판사도 배심원단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재판장님, 아저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아니라 편견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 의뢰인이 유죄인 유일한 것은 게으른 수사를 위한 안전한 표적이라는 고정관념뿐입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레이저 포인터와 CCTV 영상 출력물만 들고 배심 원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후 9시 47분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5분 전인 오후 9시 42분에 식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대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일하는 식당이죠. 식당 내부에는 CCTV가 없지만 식당 근처의 CCTV는 그녀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귀찮다고 수사를 거부했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CCTV 자료죠. 자, 검찰은 그녀가 짧은 찰나지만 충분히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학생이 교과서를 들고 거꾸로 5블록을 뛰어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이다니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하지 않나요? 몇몇 배심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 비꼬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기죽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저는 법원이 근거 없는 가정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비꼬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용의자의 키는 5피트 6인치입니다. 제 의뢰인은 5피트 2인치입니다. 프레임별로 분석한 용의자의 보행 분석 결과 오른발이 우세한 보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왼발잡이입니다.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무릎에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저는 범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지만 상황은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 재판장에는 김씨 아저씨를 제외한다면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사는 강하게 이에 있습니다를 외쳤고 또 다른 증인인 레이 시몬스 경관을 불렀거든요. 박유나 양을 용의자로 지목한 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현장은 아시아인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다니 이건 매우 희귀한 상황이죠. 그런 우연의 확률을 뚫고 박유나 양이 용의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이 해당 장소, 해당 시간에 출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는 더 이상 두 눈을 제대로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때도 김씨 아저씨는 매우 침착했어요. 아저씨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당차게 발언을 시작했거든요. 경찰관님, 이 법원이 불명확한 실루엣과 모호한 키에 근거한 유죄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의자가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은 주유소 직원의 신고를 조사했나요? 시몬스는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음성 증거, 세부적인 얼굴 측정값,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한 DNA를 비교했나요? 우리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접근할 수 없긴요. 당신들은 그것에 접근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씨 아저씨가 천둥처럼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녀가 쉬운 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조용하고 불쌍한 아시아 소녀였어요. 아무와도 싸우지 않을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신들은 더더욱 귀찮은 수사 절차를 생략하고 그녀가 범죄자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법정은 저를 위해 조용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그 후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늘 아침 인근 ATM 부스의 관리자가 제공한 새로운 CCTV 영상을 소개합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용의자의 다른 각도 화면이 보였어요. 화면 속의 그녀는 분명 저와 같은 검은색 후드티와 같은 헐렁한 청바지를 입었어요. 하지만 후드티가 잠시 미끄러지면서 용의자의 목에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해자를 소개합니다. 아저씨는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린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후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훔친 물건들과 함께요. 검사는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의 펜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검사는 매우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을 이어나갔어요.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뭔데 범인을 중국인으로 단정짓는 건가요? 이건 월권행위예요.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이걸 노리고 있었다는 듯 자신있게 외쳤어요. 저는 증거 시비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스탠포드의 법의학 언어학자가 제공한 CCTV 영상의 오디오의 볼륨을 향상시킨 증거물입니다. 아저씨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법정에서는 강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구가 분명하고 날카롭게 나타났습니다. 쿠아이디에 중국어로 서둘러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배심원단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유나 양은 중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한국어조차도 유창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 여성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제 고객이 갑자기 다국어를 구사하게 되어 5분 안에 5블록을 달릴 수 있다면 그녀가 바로 범인이겠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검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정황일 뿐이에요. 그러나 김씨 아저씨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아니요. 경이적인 것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여성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인데 증거도 매우 불명확하고 모호하죠. 이건 경찰선에서 진작에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박유나 양이 백인이었다면 말이죠. 그는 낮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판사에게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5년 동안 법을 실천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원이 재판 중에 특정 인종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을 허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요.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이건 법정 모독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판사님. 김씨 아저씨가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모독에 가까운 것은 한국 여성을 보고 중국어 오디오를 듣고도 여전히 충분히 범인이 맞다라고 말하는 법정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배심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범죄자처럼 보이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가 범죄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이 없는 한국 학생과 중국어를 구사하는 조직적인 도둑을 구분할 수 없다면 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배심원단은 흔들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씨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공포를 초월했고 침착하고 굽히지 않으며 불의에 맞서 조용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김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낮고 강렬하게 변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증거를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젊은 여성의 삶을 망쳐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모든 아시아인은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단 4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 박유나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합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떨며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제 어깨 위로에 손을 얹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손을 들어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미국 전역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정의는 인종차별에 눈가리개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며칠 후 김씨 아저씨는 저를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회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참기름 냄새와 한글로 적힌 고서적, 벽에 걸린 한국 독립 영웅들의 사진 등 조용하면서도 익숙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제게 파일 폴더를 건네왔죠. 안에는 신문 스크랩과 영수증, 그리고 서류 하나가 들어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유심히 보자마자 숨이 멎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4년 전에 서명하고 날이 난 전액 등록금 편지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너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했어. 다문화 장학금이라니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됐지. 적어도 미국만큼은 동양인이 대우받는 곳이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겪었기에 더 잘 알 거라 생각해. 김씨 아저씨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유나야, 너는 우리에게서 장학금을 받았어. 한인회는 매달 너를 위해 돈을 모아왔어. 내 아버지는 우리 한인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거든. 그의 딸인 너를 위해 학비는 모두 익명으로 기부되었지. 아마 너희 아버지가 우리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저는 손가락을 떨며 편지를 응시했습니다. 왜요?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답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기 때문이지. 그는 희생자로서 죽지 않았어. 낯선 사람을 구하며 죽었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잊혀지지 않아. 영원히. 아저씨는 신문 스크랩을 가리켰어요. 한국 이민자, 노숙자 공격에서 여성 구출. 하지만 결국 사망. 사진 속 남자는 틀림없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침착을 되찾았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다른 누구도 감히 도와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그녀를 지키며 죽었어. 그게 바로 너희 아버지가 영웅인 이유인 거야. 아마도 너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내게 말해주지 않았겠지. 그녀는 내가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희생할지 몰라 늘 걱정하셨거든.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도 그럴 것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정의로웠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어렸을 때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인 아이가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가하던 다른 백인 아이들을 때려눕힌 적도 있는걸? 그걸 보면 너는 한국인임을 부정하고 싶지만 한국인의 핏줄을 물려받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야. 한국인들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거든.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을지도 모르겠네. 각박하고 개인주의적인 미국에서 살면서 그러한 내 기질은 점점 흐려지고 옅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를 감동시켜 주리라고 확신해. 그게 한국인이거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스크랩, 기부편지, 한인회가 아버지 명의로 설립한 기금의 기록 등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 모든 장학금은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지금껏 혼자였고 앞으로도 평생 혼자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인은 아무도 혼자가 되지 않아. 우리가 있는 한 말이야. 저는 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내내 지켜보고 보호하고 돕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례 아닌 청년 리더십 연회에 초청받아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용의자가 아닌 학생이 아닌 진정한 한국인으로 군중 앞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강당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한글과 태극기가 적힌 현수막이 자랑스럽게 흔들렸습니다. 부모님, 아이들, 이민자들, 학생들 모두 제 연설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심플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끈에 걸고 작은 태극기 핀을 가슴에 꽂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유대감에서 도망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제 침묵은 나약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그것들을 믿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제 조국이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제가 체포되었을 때 저는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동양인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다른 누구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을 때 한인 사회가 저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국인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어른들, 학생들, 김씨 아저씨를 응시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제가 식민지, 전쟁, 기아, 망명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건설하고, 기부하고, 보호하는 민족입니다. 결국 이 민족은 보란듯이 성공했죠.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에 꼽히는 부자 국가가 되었고, 우리의 기술력은 전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한국의 공장이 멈춘다면 미국의 가정은 저품질의 비싸기만 한 가전제품을 사용해야 하기에 등골이 휘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전 세계의 최첨단 공정이 일제히 멈추게 되죠. 한때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저희 약점이자 부끄러움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것이 제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공동체, 회복력, 자부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힘, 정체성, 진실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지금도 우리 모두는 항상 한국인입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어요. 박수 소리가 쿵쾅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저를 흐뭇하게 보며 읊조렸습니다. 유나야, 너 자신을 찾았구나? 대견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냈습니다. 당신과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